자, 지금 세계 경제가요, 심상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세계 경제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도록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도발한 무역 전쟁이 세계 범위의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요,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에 세계 그 대공황이 이렇게 초래될 때 각국들이 보호무역으로 다 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더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왔었는데요. 지금 그때하고 유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 고용 쇼크 현상이 더 심화되어서 2% 중후반대 성장이 그칠 거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질 거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상 최대의 빚에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고 신흥국 경제가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다. 10여 개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어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죠. 그 10여 개국이 다 큰 나라들입니다. 신흥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터키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전 세계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물가 상승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이 세계의 늘어난 부채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금융 부채가요, 247조 달러. 그러니까 1100을 더 이상 곱해야 됩니다. 1100 한 20중 곱해야 됩니다. 247조에다가 1127을 곱하게 되면 상상이 불가능한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채의 75%가 넘는 186조 달러는 비금융 기업의 부채라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팔나게 올라가게 되면 이자 기여 비용이 급증해서 기업이 급속히 위태롭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율도 318%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GDP를 다 모으고 세계의 빚을 다 모았을 때 318%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10년간 전개되어 왔는데 그걸 다 그냥 즐긴 거죠. 그런데 기업이 이제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자가 급속도로 금리 인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기업이 돈을 안 빌리려고 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서 회사를 투자를 해서 회사 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부분을 투자를 안 하니까 설비 투자나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부채도 지금 급증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이 지금 주변의 나라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결국은 이자에 버금가는 해석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오르고 그러면서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고 그러면서 이 달러로 돈을 빌린 나라들의 이자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부채 비중이 높은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대표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 레알이니 이런 가치들이 리라니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대표적으로 위태로운 나라인데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독재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터키가 이런 상황이 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터키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희한한 기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디로 가느냐? 실리콘밸리의 집값이 이 와중에 미쳐서 거리를 점령한 노숙 캠핑카족이 늘어났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이 IT 단지에, 거기에 이제 나파밸리고 다 그 근처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와, 여기는 월급을 굉장히 세게 주는 세계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월세 $2,000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700짜리 중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차에 매달아가지고 길거리에 캠핑카를 세워놓고 자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차에서 생활하고 자거나, 또 체육관에 가서 샤워를 하거나 이러고, 기존 주민들도 이런 임차료에 밀려난다. 그래서 IT 기업 통근 버스에 돌을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것도 일종의 거품이죠. 실제로 이런 가치를 받을 만한 이 현실적인 기반, 모든 이 경제 활동은 원본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IT 기업이 과연 그만한 원본의 이 새로운 가치 창조 능력이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페이스북이 뭔 크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다 거품이죠. 근데 영국에는 슈퍼, 식당, 백화점까지 소매업이 종말을 맞고 있다. 영국의 최고 쇼핑거리라는 하이스트리트라는 곳에 이 점포가 1,700개가 감소를 하고, 그러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일본 경제의 20대의 10%가 외국인이다. 이들이 없으면 일본 경제가 스톱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매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엄청나게 안 되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산업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한 신문에 이 세계적인 그 금융투자가 모비우스 캐피탈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마크 모비우스가 조만간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닥칠 거다라고 하면서 싼 돈에 의존해온 회사들이 진정한 압박에 부딪힐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기업들의 이 투자 비용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에 익숙해진 아까 말한 터키, 브라질 같은 신흥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금리 인상 시기를 맞이해서 심각한 부채난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부채를 못 갚아서 IMF에 가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지금 무역 분쟁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 즉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 뭡니까? 돈을 시중에 풀었던 양적 완화를 다시 거두어 들이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지금 해서 유동성이 시중에는 줄어들고 있죠. 깔린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신흥국에 빠져나갔던 저금리 국면에서 수많은 달러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달러가 말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를 구하기 위한 비용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매우 높게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개발도상국의 통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폭락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도망 안 가고 그 나라에 남도록 이자를 높게 치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터키의 대통령은 희한한 소리를 해서 지금 터키가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지수, 즉 얼마나 신흥시장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연말까지 10% 더 하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결과 중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과 유럽 간의 이 FTA 같은 다자주의를 거의 붕괴시키는, 가속화시키는 형상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프타니, FTA니 이런 이 다자 무역 기구나 이 어떤 협정들이 해체되어 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것이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 굴러갈 거고, 트럼프는 이런 관세 전쟁이 쌍방간에 다 타격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다만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관계의 개인적 속성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계속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지속시켜 갈 건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항상 이 사람 쪼았다가 또 석 푸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런 다자주의 질서까지 깨어지게 되면 한국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거다. 한국이 지금 무역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다. FTA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한 나라다 돼 있는데 그 후유증도 한국이 가장 많이 겪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 이한 모비우스 이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우리 생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한 열흘 전에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거다. 과도한 부채와 금리 인상, 무역 전쟁 등 트리플 악재가 겹칠 것이다. 자, 크게 거시적으로는 과도한 부채,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다. 2008년 이후에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풀어서 낮은 금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기업과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빚을 쌓아왔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국면에서 데미지가 생길 거다.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거다. 이 트리플 악재에 또 더 있죠. 고유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달러, 결국 이것이 금리 인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다시 책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숱한 악재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을 해서 역대적으로 성자가 나온 적이 없다. 결국 무역 전쟁을 하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 중간 선거를 넘어서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가 지금 세계 경기가 이렇게 대부분 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각 나라의 부채가 너무 많아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2008년 이후 각 나라의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제가 숱하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풀어서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거두어 드릴 건데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만 봐도 10년간의 부채가 500%, 5배 늘어났다는 상상을 초월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중국의 경우는 과거에는 준비금이 많았는데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세계 도처에 쌓인 이런 부채가 각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 거고, 그러면서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장기간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국가무역위원장,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트럼프 밑에서 지금 강경한 보호무역을 주관하는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직책을 좀 이름을 바꿨네요. 처음에는 NTC라고 해서 국가무역위원장이라고 했죠. 이 나바로 국장이 자기가 학자일 때 이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결국은 세계 무역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서로 경쟁적으로 무역 보복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대공황 같은 상황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자유무역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밑에서 보호무역을 자기가 책에는 그렇게 써놓고 지금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전쟁이 이제 6일부터 시작됐고, 짙어지는 세계 대공황의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929년에서 이제 39년까지 10년 이상을, 그럼 40년부터는 왜 공황이 없어졌냐? 전쟁이 났으니까 없어졌지요. 공황이라는 거는 생산 물자가 이렇게 쌓여있고 소비가 없는 게 공황인데, 전쟁이 났으니 온 사방에 소비를 해야 되니 공황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내몰았던 대공황은 미국의 보호무역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요. 1929년 10월 29일 주가가 대폭락해서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 해결 방안을 보호무역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30년 6월 17일 서무터 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관세를 올렸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리더 서무터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서무터 홀리 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걸 시킨 사람은 당시 후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겨서 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졌지요. 자, 왜냐하면 20년대에 미국의 경제는 공업 부분에서는 뭐 자동차 같은 오일 같은 부분에 크게 성장을 했어요. 오늘날 모습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농업 부분은 불황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때는 많았기 때문에 농민표를 노리고 이렇게 이런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그 관세를 올려준다니까 제조업에서도 우리도 올려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 그 원인을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 놓고, 그래 농업도 올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리고 제조업 공산품에 대해서 올리고 확 올려버린 거예요. 2만 1000개 품목에 관세를 60%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10개국이 너네 올려, 우리도 올려, 이러면서 그냥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 관세를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블록을 만들어서 너는 우리하고 친구니까 우리 쪽에 붙어. 그래서 영국은 연방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낮춰주고, 독일은 이 독일 옆에 있는 체코, 헝가리 같은 중동부 유럽 국가에는 또 우리끼리는 관세를 없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는 경제가 끼리끼리 패를 먹어갖고 블록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각 나라들의 수출이나 거래가 블록 외에는 거의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016년에 러스트벨트 일대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그 노동자들의 주요 산업이었던 이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데 이제 관세를 두들기기 시작을 해서 계속 이걸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1929년 이후에 교역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29년 1분기에 84억 4천만 달러인데 33년에 30억 4천만 달러로 54억 불 세계 거래량의 60%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교역량은
29년에 145억 달러에서 32년에 39억 달러로 줄어들어 버렸고, 결국은 실물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매우 작아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었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대공황 이전에 7.7%다가 대공황 때 26%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니까 실업률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세계 산업 생산이 29년 6월 달과 비교해서 1년 뒤에 30년 6월에는 15%가 감소했고 32년 7월에는 40%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세계 산업 생산이 불과 3년 만에 40%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나고 대공황이 지속되면서 나치 같은 극우 세력이 부각이 되고,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서 2차 대전 전까지 유지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무역 전쟁의 모습이 결국은 그때와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가 무역 전쟁이 없어도 가신가신하게 겨우 버텼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중국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채로 성장한 경제 중에서 중국이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업 부채가 GDP의 166%로 그만큼 중국 경제가 부실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008년의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이제는 경제 위기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경제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부채로 성장한 기업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실의 정점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은 자본주의 상황에서의 건전한 기업의 성장 과정들을 거친 게 아니라 중국 정부와의 어떤 이 관신이 연관적인 연군이, 그 다음에 백이니, 그런 대출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특혜로서 성장해온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기업의 이 규모나 스케일에 맞는 형태의 부채를 가져왔느냐, 투자를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부채로 지금 기업 구조 조정에 실패한 채 기업의 다수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즉 지금 이 금융위기 때 풀은 돈을 이렇게 다시 회수하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미국이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 돈을 쓰는 비용이 높아져서 신흥국들이 위태로운데, 뭐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하지만 그 정점에는 사실상 중국이 있고 중국 정부가 이걸 덮어놓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까지 벌어져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은 물건을 팔아먹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한국도 굉장하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지금 기업 부채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인프라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의 정부 부채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요,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올 하반기 내년쯤에 상당히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무역 전쟁까지도 벌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글로벌 경제가 매우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되면서 부실해진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뭐 9% 성장하니 무슨 7, 8% 성장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 성장의 배경은 전부 거품이고 부채로 쌓아 올린 거라는 겁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부채가 100% 수준인데 선진국은 90%가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166%다. 엄청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이 넘었다고 하지만은 중국의 민간 소비 부분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에요. 중국에는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지 국민 전체가 정말 8,000불씩을 1년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기업 생산을 소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이제는 경제가 투자로서 살아나기보다는 소비, 내수로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 내의 소비의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기업의 붕괴가 점점 심해지면서 중국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계 경제 위기, 솔직히 저는 시간 문제라 보지요. 이제 다가온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곧바로 시작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트코인 하지 마라 그랬죠. 자, 이제 태양광도 하지 말고 이제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각자 정부 믿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부터 한국은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한국의 물가가요.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인데 특히 서울 물가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